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너튜브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 댓글창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작전명 시크릿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전명 시크릿 3가지 준비해서 이야기 나눠보면서 관련 종목들까지 들어보고 또 다음 주를 기다려봐야겠죠.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담았던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리뷰 도와드리면서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될지, 포트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밸류업 동력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와 함께 강달러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흔들렸던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코스닥은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0.93% 하락한 2681.8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중에 셀트리온과 네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상승 종목은 371개로 호실적이 기대되는 화장품,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하락 종목은 509개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보험과 증권 업종에서 낙폭이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5,909억 원을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장 마감 직전에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146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반면 기관은 홀로 6,284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28% 강보합으로 860.4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승 종목은 794개로 반도체와 제약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하락 종목은 736개로 게임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위메이드 맥스, 크래프톤 등이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432억 원을 담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도이치뱅크까지 미국의 연준 12월에서야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CPI 지수까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월가의 기관 역시도 금리의 전망을 기존의 3차례에서 연내 1~2차례로 수정해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2가지의 가능성으로 경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연준이 기대하고 있는 2%대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잠깐의 돌출이다라는 의견과 3%대로 고착화되는 거다라는 의견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 인하가 계속 밀린다면 중소형주의 강세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이 2분기의 전망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입니다. 또 오른 엔비디아, 국내 HBM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간밤 엔비디아 무려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HBM 제조, 장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HBM 안에서도 HBM3E에 대한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산업마다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작전입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대감 커지는 K뷰티입니다. 지금 4월, 1월에서 10일 동안 미국 향에서 화장품 수출액이 무려 동월 대비 125%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수출 금액에서도 미국에서의 수출 비중이 2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국내와 미국에 더해서 가성비가 좋은 인디 브랜드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영, 다이소의 판매처가 다양해지면서 지금 매출 성장에 탄력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1분기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화장품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타거즈 출발합니다. 네, 스타거즈 투나잇 마지막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김장렬 본부장 그리고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해볼 텐데요. 먼저 김장렬 본부장님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좀 용두사미가 된 것 같고 전 강이었다긴 뭐하지만 하여튼 뒤에 가서 더 약해졌죠. 그러니까 좀 용두사미 비슷하게 되는데 원인이 환율이 컸던 것 같아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한 거,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과 문구가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환율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가 의외로 선방했죠. 사실은 마이너스가 될 줄 알았는데 선방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오히려 거꾸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고 기업 밸류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는 어저께 좀 선방한 것이 조삼모사가 된 느낌이 받았고 결정적인 원인은 환율. 그다음에 이익 실현 욕구 이런 게 겹쳤다라고 보여져서 오늘 환율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매도가 보이는 수급이 지금 주체가 기관 쪽이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환율하고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외국인은 매도를 하다가 네. 막판에 좀 사가지고 약간의 플러스 단위가 애매하게 그쵸. 끝났죠. 네. 예, 그래서 좀 지켜보려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보고 우리 금융 기관 그런 쪽은 좀 빨리 움직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어저께 대비했을 때 어저께 우리 선방하니까 환율이 핑계가 되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뭐 전쟁 그런 거 아니더라도 환율이 일단 어저께 또 미국 유럽에서 ECB에서 금리 동결을 금리 동결했는데 네. 금리 인하를 곧 할 것처럼 그쵸.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미국은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될 것처럼 되다 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좀 더 지속될 것 같다. 근데 오늘 마치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안 했잖아요. 그쵸.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달러가 전체적으로 강달러가 돼가지고 우리 원화가 약세되는 이런 거는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용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 원화로 따지면 1380, 94, 1400 될 때까지 빨리 개입을 안 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시기에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네. 그런 것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좀 앞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원화만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시장은 어떻게 분석할지 그리고 또 ECB에서도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6월 달에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앞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갈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작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을 파악하라.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달러,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고 금리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체방크에서는 연준이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본부장님은 이번 연도 시나리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시장에서 컨센서스 먼저 시작해봅시다.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6월은 금리 인하가 안 될 거다는 게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안 할 확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은 20%도 안 돼. 5명에 한 명밖에 안 돼. 6월 달에요? 2월 달에. 그러니까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 7월 달이냐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월 달 시작하면은 연내에 한 2번 정도 할 수 있다고 컨센서스가 잡히겠죠? 네. 7월 달에 시작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7월 달이 지금 반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7월 달이 반반이다 보니까 7월을 시작 못 하면은 과연 2번 할 수 있을까? 누구 말하든 한 번밖에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컨센서스는 7월 또는 9월 달에 시작해서 그리고 11월, 12월 한 번 하면 2번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워낙 강하기도 하고 금리 인하를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금리 인하를 진짜 한 번밖에 못 할 수 있죠. 주가는 2번 한다고 반영한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은. 네. 2번 한다고 일단 기대를 하고 가는데 6월은 빈가민가 하고 7월이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이게 2번인지 한 번인지 헷갈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시장 한번 조정이 크게 옵니다. 근데 아직 그거 반영 안 시켰어요. 네. 7월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2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물론 반도체나 AI가 얼마나 선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의 그 자금 흐름상에는 위축되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5% 이상의 시장 조정이 또는 10%까지 아니더라도 네. 분명히 한 번 있을 수 있다. 2번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한 번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은 네네. 근데 그 느낌은 5월, 6월까지는 못 받을 것이고 7월 달도 가야 되니까 여름을 지나면서 2번이냐 한 번을 알게 되니까 아직은 2분기까지는 실적이라든지 AI 갖고 기대를 갖고 가는 거고 막상 가갖고 안 되면 그것만큼 나중에 토해낼 수도 있죠. 그런 우려가 2번이냐 한 번이냐는 것을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올해 한 2년 정도, 2번 정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만 할 것이다라고 기세가
무게가 기운다면 주가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은 노동 시장이 그렇게 악화되지도 않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 쪽으로 무게가 기우는 것 같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혹시 앞으로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번 연도 시나리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연도는 연초에는 아무래도 시나리오가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를 놓고 본다면 금리 인하가 횟수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이 금리 인하 시기까지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금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단기적으로 인상까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플레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 외에 이렇게 경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만큼 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대응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대응이 어려운 점은 이런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비등비파적인 발언이 어느 정도 반복이 되면서 시장 출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시장 방향성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금은 시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점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에서의 흐름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악재는 없었지만 특히 이런 기관들이 많이 팔았던 시장이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에도 이런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는 아직 크지 않았지만 이 매도 주체가 어느 정도 컸다라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올려주는 주체가 있었죠. 바로 코스피 대형주들인데요. 이 네. 반도체들을 위시로 한 코스피 대형주들은 좋은 흐름들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이 코스닥 중소형주라든지 테마주들 단기 흐름 이후에 눌리는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점, 코스피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눌리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바로 당장에 봤을 때는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다음 주 시장 그리고 상반기 시장을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수적인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가져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ECB가 6월달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또 달러 강세를 유도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영될까도 궁금합니다. 이 달러 강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기존에는 이 대중국 무역 부분 그리고 해외적인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원자재와 유가 그리고 달러 가격까지 이렇게 크게 출렁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 전 우리나라도 이렇게 큰 선거가 있었죠. 미국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선거를 앞두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느 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기는 힘든 상황이다 라는 점에서 이 강달러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 외에도 이런 혼조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런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런 대형 화장품들 중에서도 제가 이전에 언급을 드렸던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업체들, 아모리 퍼시픽 같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달러 기조가 계속 된다든지 해외 비중이 한 나라에 집중이 됐을 경우에는 매출 부분에 있어서 크게 견인되기는 힘들 수 있다.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섹터별로 지금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큰 틀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가져가되 네. 이 강달러 기조가 이어졌을 때 수출 기업이라든지 내수 기업들 흐름 함께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CPI 발표, PPI 발표가 있었습니다. CPI는 3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그럼 PPI도 높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또 낮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은 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PPI는 안 좋았죠. 네. bad입니다, bad.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었는데 한국은 잘 버텼어요. 마이너스 저는 어저께를 한 마이너스 1% 생각했는데 그 기업 밸류도 별로 흔들리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어저께는 의외로 선방했고 CPI는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은 PPI는 미국에서 안도 랠리까지는 안도를 준 거 아니에요? 네. 약간 낮았으니까. 근데 그쵸. 오히려 우리는 용두사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닌데 결국은 금리 인하가 2번을 할 것 같은데 최종 판단은 CPI도 PPI도 아니고 뭐라 그랬죠? 매달 말에 나오는 PCE다. 네. 근데 CPI, PPI 보니까 뭐 올라가고 빠지고 했는데 그러면 4월 26일 날 발표되는 다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발표되는 PCE, 3월 PCE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 같다. 네. 우려만큼 높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지금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니까 4월 20일 발표되는 3월 PC는 아마 0.25에서 0.28% 전월 대비 상승. 네. 근데 2월 달도 0.26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오면 전월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쵸. 물론 더 내려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비슷하면은 이미 충격이나 아니면 흡수됐기 때문에 아마 3월 PC 나오는 4월 26일도 무난히 넘어갈 것 같아서 그 자체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아직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조를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근데 한국 시장은 왜 빠졌냐? 순수하게 제공하는 환율 이슈였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CPI 오케이, PPI CPI bad, PPI 오케이, 네. 그 PC는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주가는 불안하죠. 환율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시장이 좀 불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환율과는 연관 없이 볼 수 있는 섹터는 네. 따로 있을까요? 환율하고 연관되지 않는 섹터는 없죠. 없어요. 네, 없는데 네. 제한적이거나 덜 영향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여겨지는 주식은 있죠. 어떤 겁니까? 그럼 자 보세요. 환율이 1330인데 이게 1450 간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 사면은 마이너스가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5%. 그쵸. 근데 그거를 환율의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원화가 더 약세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보다 더 많은 플러스가 날 수 있는 섹터면 괜찮잖아요. 그게 그쵸. 뭐가 있었겠어요? 반도체? 보통 반도체. 네. 그냥 자동차, 아니면 조선주 같이 환율 효과 있는 거. 수출하는 그렇죠. 기업들. 그게 더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저기 자동차는 약간 기업 밸류업에 그쵸.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재해놓으면은 그럼 뭐예요? 반도체, AI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니까 네. 그리고 여기로는 안 적었는데 조선주. 조선주까지. 이런 정도가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조금이나 플러스가 되긴다면 다른 섹터가 못 가고 이쪽으로 몰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1370, 80년, 1400 정도까지 가는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1500 간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국 시장은 안 들어오게 되죠. 네. 1400까지 가서 얘네들이 좋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정도 되면은 개입을 할 것이고 그러면 환율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외국인은 그때부터 다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효과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이 주식을 사고 안 사는 거는 사실 단기적인 그 환율에 대한 고점을 논란을 자기가 알고 해야 되는 건데 쉽지 않은 건데 1400이 나온 거는 최근에 아니고 과거 최고 올라갔을 때가 대충 심리적인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1400이 멈추면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네. 만약에 뚫고 그것이 뚫는 것이 22의 환율 뭐지기 우리나라 그 엔화의 이슈 그다음에 전쟁 이슈 이런 거 뭐가 됐든 간에 일어나 1400을 뚫게 되면 이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다 안 좋다. 왜? 하늘이 뚫렸다 보니까 한국 주식을 사는 타이밍을 늦춘다는 거죠. 그쵸.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해가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한 조선이나 반도체인데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달러 기조에도 그래도 조금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는 섹터는 바로 반도체와 조선주였는데요. 반면도 자동차도 있는데 이 자동차 섹터는 저PBR과 묶여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세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은 첫 번째 이슈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이 따로 있으십니까? 네, 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뭐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관계없이 올라갈 만한 종목, 이 종목은 상당히 찾기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금리 인하는 국내적으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치솟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이 자금이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의 이런 예수금이 크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조금은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섹터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무역과 금리 이쪽 부분에 크게 관계없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만 반도체도 어느 정도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엔터 이쪽에 이런 엔터 쪽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악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이 한류 열풍이 다시 한번 불고 해외에서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금리와는 크게 관계없이 엔터 부분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금리 이외에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이 오늘 마지막에 중요 섹터로 또 말씀을 드릴 섹터이기도 하지만 이 제약 바이오 쪽이 바닥권에서 대형주 위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굉장히 지금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가 메리트를 가져가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을 보시는 것이 맞겠고,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과 크게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로는 이런 엔터주들, 미디어 관련주들 이슈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바이오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이슈가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는 엔터주 관련해서도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반도체. 오늘 장에서도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도 목표가가 줄상향되면서 지난 장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반도체주 훈풍을 불어익혀줬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반도체주 올 한 해 계속 좋을 거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주들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는데 네. 제약주와 함께 반도체 주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런 하드웨어 부분과 함께 소프트웨어 부분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크게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반기에 단단하게 끝나는 흐름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시장 자체의 전체적인 예수금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다른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진다면 이런 시장에서의 자금이 매크로 자금이 반도체 쪽으로 계속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수급적인 면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이 고성능 하드웨어의 발전 계속 촉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 그 외에도 반도체 수요도 점차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봤을 때는 이번 상반기의 흐름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반기까지 꾸준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까지 꾸준히 볼 섹터 반도체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또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HBM3 2분기에 양산을 시작하겠다. HBM3도 2분기 양산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거기에 한미반도체 TC본도 또 사용이 되는 건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장일 본부장님, 네네. 오늘 새롭게 리포트도 나온 만큼 목표가도 상향이 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목표 주가가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아주 강력하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네. 최근 올해 들어와서 세 번째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6만 원, 현재 주가가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 되니까 거의 더블에 가까운데요. 이번에 목표 주가 상향은 보니까 이게 추정의 추가 상향은 없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20만 원을 제시할 때는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높아지고 밸류에이션 배수까지 높아져서 그게 컴비네이션 돼가지고 20만 원을 불렀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익보다는 배수, 그러니까 이 회사가 더 가치가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배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잠재력. 25년도에 이익에 그 전에 한 50 몇 배였는데
그전에 그쵸 50 몇 배였는데 이번에는 한 70배 넘는 거를 줘가지고 26만 한 거거든요. 그 근거는 얼마 전에 나온 마이크론에 공급을 했다, 네. 공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데 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예측은 변화를 안 시켰어요? 그러게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200억을 받았어요. 네. 200억을 받았는데 얘네가 우리 저기 한미반도체가 보통 1년에 매출을 뭐 몇천억, 기천억, 3천억, 4천억, 5천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0억 받았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포캐스트를 들어가면은 사실은 예측이 한 달 전에 20만 원 부를 때보다 분명히 그 사이에 다른 뉴스가 나왔으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200억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붙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PER을 배수를 50 몇 배가 아니고 70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해서는 저는 바로 어떤 제 입장에서 반응은 조금 더 유보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는 이렇게 목표 주가가 오면은 애널리스트들이 그 룸 세이프티 안전 마진이 있기 때문에 제가 0.8을 곱하면 대충 그 정도까지만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그러니까 네. 20만 원 플러스 때 0.8하면 16만 원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26만 원으로 높였을 때는 멀티플만 높인 건데 마이크론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마이크론의 이 기여에 대해서는 구체화시키지는 않고 아마 다음으로 미룬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0.8을 곱해서 그 정도까지 바로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제가 동감은 지금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엮여있는 지금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봤고요. 이렇게 목표 주가도 크게 오르고 있고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를 거쳐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만큼 증권가에서는 또 과열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과열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금까지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직까지 대안이 없다라는 점이 가장 집중해 봐야 되는 점이다라고 볼 수가 대안이 있습니다. 없다라는 게 반도체에 대응할 만한 섹터가 네, 없다는 맞습니다. 건가요? 지금 수급적인 면을 제가 항상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 전체를 살펴볼 때 특히 지금은 예수금 자체가 시장이 함께 상승할 때에 예수금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중됐던 섹터에서 자금이 빠진 이후에 다른 섹터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코스피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부분이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이 반전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HBM 반도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HBM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성능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HBM 기술력, 밴딩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고점이지만 지금 추가 매수는 고려할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 어느 정도 조금씩 축소하시면서 꾸준히 끌고 와보셔도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반도체주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다. 그리고 신규 매수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위주로 보시되 여기에서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이렇게 한미반도체처럼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내에서도 탑픽이 궁금한데요. 대형주 그리고 아직 안 오른 종목까지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반도체에서는 계속해서 하이닉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 HBM 기술을 어느 정도 따라왔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이닉스 쪽의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와 그리고 DI 꾸준히 주목해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와 함께 DI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신규 진입, 반도체 내에서 대장주에 접근을 한다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디로 가야 되지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여쭤봐도 됩니까? 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삼성 하이닉스 실적 나오고 판단합시다. 아,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그 한미반도체 말씀드렸는데 쓴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마이크론에 들어가는데 마이크론이 네. HBM에서의 마켓 쉐어가 당초 10% 정도가 아니고 잠재력이 20-30%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마켓 쉐어를 잃어야 되잖아요. 네. 하이닉스거나 아니 아직 못 들어간 삼성전자가 제대로 많이 못 늘거나
그거를 뭐 그분이 맞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저기 들어갔다는 게 도장 팍팍팍 찍었다는 소식이 나올 때까지 네. 주가가 더 빠지면 분명히 8만 원 초반대면은 조금 욕심이 나긴 합니다만은 서두르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역시 실적이 확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니까 네. 제 느낌에는 뭐 저게 앞자리는 한번 바뀌기는 할 것 같은데 좀 스트러글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 그 다음에 실적 나오거든요. 네. 다음 주는 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비록 그 반도체가 AI가 좋다고 하지만은 서두르지 말고 밀릴 때만 접근한다. 뭐가 됐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좀 반도체 관련주들을 굉장히 크게 올라가 있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조정 시의 매수 관점 유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실적 시즌 시작. 누가 주인공이지? 주인공을 밝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가람 매니저님, 실적 시즌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섹터 오늘 어떤 섹터 말씀해 주실 거죠? 실적 시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섹터가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도 지금 어느 정도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동의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점은 예상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쪽의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여기에서 보실 점은 과연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는 앞으로 이런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할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번 분기에서 그렇게 기대한 만큼의 큰 실적이 나올 것이냐 그 이상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고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불황이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뭐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뭐 화장품 이런 대표적인 우리 시장을 견인했던 이런 섹터들이 크게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섹터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방산 섹터가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수주 물량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이 방산 섹터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높게 잡혀 있지만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방산주가 굉장히 또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준비한 건 화장품입니다. 화장품도 실적 관련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회사, 몇 개 회사, 이런 회사들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화장품주들은 매출이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중국 경기가 아직까지 크게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지만 이 K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수출 부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년 대비했을 때도 그에 따라서 매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의 매출이 이렇게 어느 정도 비중이 매우 높은 회사들, 그 회사들 몇몇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잘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도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장렬 본부장님 혹시 네. 화장품을 저는 이제 아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네. 화장품 말씀드리는데 1분기 실적 자체만 가지고 접근하는 거로 따지면 저는 조선주가 더 나아요. 실적만 두고 봤을 네. 때는 화장품보다는 조선주가 더 좋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으로 하면은 뭐 미용기기나 화장품에서 약간 그 중저가라든지 미국 쪽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특히 미국 쪽에 많이 인플레이션이 그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네. 조선주는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갈림이 있고 화장품은 조금 다른 뷰가 있어요. 어떤 뷰요? 왜냐면 1분기 실적이 나쁘고 중국 쪽의 익스포트 때문에 나쁘다는 것들이 영향받은 게 대형 쪽의 아모레하고 네. LG 생활건강인데 LG 생활건강은 리포트가 올라갔죠. 근데 그쵸. 아모레는 오늘은 올라갔습니다만 아모레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에서 마이너스 된 요인이 주가 많이 녹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1분기 실적은 쏘쏘할 겁니다. 네. 하지만 아마도 1분기 실적이 발표될 쯤에는 그 중국의 그 마이너스 적자 보고 있거든요. 네. 마이너스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에 포인트를 잡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는 게 2분기부터 어떤 지금부터인데 네.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자회사가 코스알엑스라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그 작년에 인수한 게 있거든요. 47%라는 거.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갖고 미국이나 다른 지역도 올라가고 있고 중국 지역은 적자가 아마도 흑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여름 지날 때쯤에는 3분기부터는 그거에 초점 맞출 가능성이 높아서 약간은 과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건 지금부터 좀 분할해서 매수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악재는 많이 반영돼 있고 네. 새로운 긍정적인 요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져서 그런 측면에서 1분기 실적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은 대형 아모레퍼시픽 LG 생각과 좋은데 LG는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을 주목해보다라는 말씀이고 실적만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네. 조선주가 지금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조선주와 화장품주를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 조금 올라갈 룸이 남아있는 조선주를 굉장히 좋게 보기는 하지만 화장품 내에서 종목을 살펴보자면 아모레퍼시픽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미국 쪽으로도 모멘텀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또 3분기에 중국에서 흑자 전환이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면서 관련 주가 상승하는 흐름을 시작하는지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도 화장품 내에서 탑픽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바로 접근을 한다면 대형주보다는 조금 가벼운 중소형주를 접근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리더스 코스메틱과 잉글우드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팩을 판매를 하면서 최근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 흐름도 어느 정도 탄력적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OEM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기존에 비해서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중소형 화장품주들 지금은 접근이 가능한 시기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련 종목 들어봤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 그리고 잉글우드랩 주목해보자라고 들어봤고요. 작전은 여기까지 세워보도록 하고 내일장으로 돌격해봐야 되겠죠. 월요일장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돌격 내일장을 통해서 월요일장 준비해봐야 되겠죠. 먼저 송가람 매니저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매니저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총 5종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8%, 현대차가 4%, GI이노베이션이 15%,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9%, 2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삼성전기도 1.19%, 최근에 담았던 종목이죠. 플러스권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삼성전기 이렇게 두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삼성전기를 가장 최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삼성전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주의 흐름, 방산주들은 일단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단기 매출로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계속 매출이 나온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 외에도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해서 전화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중동 쪽이나 흑해 그쪽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방산 제품 자체가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수요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매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산주들은
한 번 분기에 실적이 나왔을 때 이 국가에서 한 번에 매수를 하다기보다는 한 번에 여러 분기에 나눠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1년 이상 이런 매출의 호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 외에도 장기적으로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볼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기 살펴볼 텐데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를 재료로 하는 기판, 이 유리 기판의 이슈가 함께 나오면서 관련주로 함께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 다른 소재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율이 나오고 소비 전력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나오고 있고, 그리고 AI 관련해서도 이런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꾸준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크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매수가 유효한 위치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이슈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MLCC 부분, 이 반도체 전기가 일정하게 흐르게 하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납품처도 가지고 있는 삼성전기는 꾸준히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어서 삼성전기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유리기판 그리고 MLCC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만큼 삼성전기 주가 흐름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를 준비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상률 본부장님, 네. 다음 주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실 것 같은데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환율하고 매크로가 가장 클 것 같고요. 환율은 이제 1,500, 1,400, 1,400을 이제 뚫느냐, 네. 뚫느냐 좋은 일이니까 그걸 돌파해서 걱정을 한껏 더 한번 일으키냐. 그럼 우리 오늘 금통에서 나왔습니다만은 환율에 대해서는 의외로 네.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쵸. 방치는 아니더라도 이게 개입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우려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미국 관계없이 우리도 독일처럼 유럽처럼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3분기. 그런 뉘앙스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걸 용인하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다음 주에 가장 크고요. 매크로적으로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 아직 안 시작했죠. 네. 거기에 오히려 발생하고 나서는 피크아웃 될 수도 있는데 질질 끄면 그것도 괜히 신경 쓰이는 그거죠. 그래서 매크로적인 측면이 있고요. 나머지 반도체는 뭐 좋은 뉴스가 나오길 바라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 절대 주가가 많이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분할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조금 늦추어서 제가 다음 주는 큰 뉴스가 없어요. 네, 그렇죠. 다음 주 수요일인가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하는데 중국의 GDP가 나와요. 근데 중국의 GDP가 좋게 나오면은 우리 좀 소외됐던 우리가 중국 익스포저가 있으니까 철강, 화학이나 뭐 기타 등도 조금 그나마 이런 장에서 조금 힘이 있을 수 있는데 네. 5.0%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에서 뭐 엄청나게 높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GDP하고 목요일에 나오는 TSMC 실적. TSMC가 그 매출은 발표했는데 총 그 P&L 이런 거 발표하는 건 수요일 목요일 아마 장중인가 장마감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하고 TSMC 정도가 있지만 그게 엄청나게 기대하기보다는 약간의 혹시라도 이런 정도의 기대만 가지고 환율과 매크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을 세워보실 때 환율과 매크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 중국 GDP와 함께 TSMC 실적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볼지 이야기 들어볼 텐데 송가람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다음 주로 공략해볼 종목으로는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비만 치료제, 그 중에서도 펩트론 가지고 왔습니다.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있지만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비만 치료제는 뭐 다양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런 GLP-1 관련 치료제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런 3세대 치료제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고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계속 이 GLP-1 기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효과가 나오고 있고 또 이런 3세대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 기존의 이런 부작용은 거의 대부분 사라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가장 처음에 봐야 될 점이 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커지느냐 이 점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까지 굉장히 커진다. 5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의 어느 정도 뭐 들쥐병인 이런 비만이 꾸준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그리고 비만 치료제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 HLB가 있는데 이 HLB는 단기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외에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펩트론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펩트론 가격 전략 함께 볼 텐데요.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최근 가격대에서 조금 눌린 가격대인 24,000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고요. 네. 다음으로 목표가는 29,000원 그리고 손절가 2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매니저 다음 주에 주목해볼 종목은 바로 펩트론이었습니다. 매수가는 24,000원,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송가람 매니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 오셔서 송가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오셔서 이 밴드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이런 다른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 주목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송가람 매니저와 소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스타거즈 투나잇은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희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김장일 본부장님, 송가람 매니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싶은데 김장일 본부장님, 짧게 함께 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네, 아쉽죠. 네. 네. 인연은 뭐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한 번 이어지기 어렵지, 그쵸? 만나기 어렵지, 이어지는 거는 계속 이어질 것을 봅니다. 여러 스태프들 고생하셨고요. 제가 많이 알지 못하지만은 앞으로도 건승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방송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희랑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다양한 섹터들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또 제약 바이오 섹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섹터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 비만 치료제를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위고비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단기적으로 한 달 치료비가 170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죠. 그래서 쓴다고 하면 170 이상이 드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런 큰 비용 들이지 마시고 함께 저와 함께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앞으로도 또 자주 뵐 수 있는 건강 챙겨가시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계속 건강함을 유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거즈 투나잇 밤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여러분들 찾아뵀었는데요. 오늘 스타거즈 투나잇은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에서 좋은 인사이트 나눠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매일경제TV에서 저랑 함께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거즈 투나잇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